시작!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에는 다양한 행정구역이 존재하였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랐습니다. 사는 지역과 사회적 지위가 연결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밑줄 치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근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구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다르지만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리는 전부 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 강원도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직업이 군인이어야 된다. 1년에 10개월 동안에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 살든 세금 등의 여러 가지 의무는 동일하게 우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고 군대 가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평생 무슨 직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전부 다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지고 볼게요. 자, 이거 보자. 자, 고려시대에 주현이라는 게 있었네, 주현. 자, 오늘 수업할 때 내가 채팅방이랑 동시에 같이 진도 나가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주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주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왕이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을 직접 통치한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거랑 반대말로 속편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보니까 속편 있죠? 속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이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던 토착 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주어 그들이 간접 통치하도록 하는 제도. 오케이? 자, 주현은 지방관 파견, 속편은 지방관 안 파견.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이 주현,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총 500개의 지방행정구역이 있었는데 500개 중에서 100개밖에 되지 않았다. 속현, 지방관을 파견 안 하는 지역이 400개나 되었다. 미안해, 오늘 내가 옷을 얇게 입고 왔더니 얼어 죽을 것 같네요. 아이씨. 그러하였다. 혼자 있으니까 이거 난방도 못 켜고. 여튼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또. 주현과 속현의 차이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현에서 그럼 만약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세금을 걷는다. 세금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속현에서 주현으로 가서 주현의 근처에 있는 속현의 일까지 주현이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현의 어느 정도 업무는 주현도 같이 담당하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속현에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을까요? 주현에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주현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주현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있는지 없는지 왕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만은 속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걔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왕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현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였다라고 하는 거, 좋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좀 칠까요? 일단 밑줄 안 치고 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기에 호족들한테 왕의 성을 나눠주었고 거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 지역에 사심관으로 임명하였다. 기억나죠? 그거예요. 지방제도 정비에서는 호족의 세력의 크기, 경제적인 격차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방행정 단위를 두었다. 왕건한테 처음에 바로 항복하였느냐, 끝까지 저항하였느냐, 얘가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여진족 출신 사람이냐, 혹은 이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냐, 못 사는 지역이냐,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죄인들을 많이 몰아놨다, 몰아넣지 않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결정 지어가지고 행정구역을 달리 편성하였고, 차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이에 따라 주민들도 소속되어 있는 행정 단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자, 심지어는 학교 못 다니고 절대 이사 못 가는 지역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군대 가야 되는, 오케이?
본인의 권리,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면서 의무만 미친 듯이 많은 지역, 이런 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자, 다양한 행정구역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고려에는 어떤 행정구역이 있었을까? 볼게요. 건국 초기에는 각 지역의 호족들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맞다. 태종 왕건 때에는 전국의 지방에다가 지방관을 몇 명이나 파견하였느냐? 바로 태종 왕건은 지방관을 0명 파견하였습니다. 전부 다 그 지역 호족들한테 네가 대신 다스려라. 나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을게 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느냐.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호족들이 어떤 잘못된 정치를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커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밑줄 칠게요. 향리의 토착 호족들이 늘 공무, 국가 일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함으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요청하건대 플리즈 제발 임금님 지방관을 설치해 주세요. 중앙에서 파견해야지 덜 부패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를 말했던 사람 이름이 누구냐? 그 유명한 사람 이름 최승로. 모의고사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최승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승로. 자, 최승로는 성종 때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이렇게 임금님 제발 지방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지방은 임금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니까 믿으십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지방에 12목 설치. 자, 이때 12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고려에서 제일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힘 강한 호족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왕이 때려잡지 못하면은 왕권이 약해지겠구나라고 싶은 12곳을 뽑아서 이 지역에다가 일부러 지방관 파견해서 호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방의 12목 됐죠? 자, 질문할게요. 이 12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그렇지. 늘어나요.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이제 왕이 일부러 맨 처음에는 모든 지역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커버 치려고 12개만 선택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지만은 고려시대에 전체 모든 지역에 전부 다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했고 전국 전부 다 지방관을 파견했던 거는 어느 시대부터 가능했다? 조선시대부터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기억하세요. 다음 뒤에 볼게요.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님 때가 되면은 거의 완성이 되었다. 중앙의 지배력을 지방에 확대하면서도 한마디로 지방관은 점점 더 많이 파견하면서도 한편으로 모든 지역에 파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고려는 전국을 특이하게 나눴다. 어떻게? 경기도와 오도양계로 나눴다. 경기도와 오도양계 경기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도 근처 지역을 경기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서울 근처를 경기라고 부르죠. 똑같아요. 고려시대에는 개경 근처를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경기 이외에도 전국을 5도, 5개의 도와 양계, 2개의 계라고 구분을 했는데, 자, 5도 양계가 무엇이냐 볼게요. 자, 이 페이지 아직 질문 있다. 손 하고 적어보세요. 질문 있다. 손 없나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랄랄랄라. 어디 갔노? 자, 남아있습니다. 지도부터 일단 볼까요? 지도부터 볼게요. 어머나, 이 지도를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다. 뿅.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국경선 근처 외부에서 많이 침략을 한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침략하는 곳에다가는 개라고 하는 거를 설치한 거예요. 자, 여기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북개라고 하는 걸 설치했고, 여기는 일본 외구, 일본 해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동개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자, 여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군사행정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구역. 여기는 그냥 백성들 평범하게 사는 곳. 여기다가는 도라고 하는 거 5개가 있었다. 5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본문 볼게요. 밑을 치면서 봅니다. 랄라라.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안찰사는 재판, 군사, 지방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안찰사는 왕의 권한을 대행하였기 때문에 삼권 분립 따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삼권 분립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있죠. 자, 이때에는 한 명이 모든 재판, 군사, 지방관, 관리, 행정 전부 다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도 아래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커다란 돌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주, 여기는 부, 여기는 현, 막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구석구석 통치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밑줄 칠게요. 군사적인 요충지인 국경지대에는 양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여 군대 사령관인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어머나, 병마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뭐더라? 병마사가, 채팅창 치면서 할게요. 병마사가 중서문화성 그리고 중수원의 고위 관료와 모여서 국방, 외교, 군사에 대한 회의를 했던 귀족회의이고, 귀족의 합의체를 뭐라고 할게요? 병마사가. 그렇지. 자, 병마사가 주도했었던 군사 군대에 관한 회의 합의체였기 때문에 우리는 도병마사라고 합니다. 됐죠? 앞에 했던 거 잘 기억했어요, 교빈이? 시험 공부하고 있나 보네요. 뿅,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지방에 있는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도 많이 있었다. 앞에서 배웠죠?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주현이라고 했고 파견되지 못한 곳은 속현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주현이만 할게, 속현이만 할게. 그렇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속현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강민이 섭자해 두고 있어요. 잘해요. 자, 주현은 여러 개의 속현에 관할하였고 속현은 사실 지방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행정, 백성들을 관리하는 업무는 누가 하고 있었느냐? 토착향리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특이한 게 존재했었는데 특이한 건 무엇이 있었느냐?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향부곡소. 자, 이거는 아마 초반부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호족들이 힘이 약했거나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곳 혹은 이제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향부곡소 중에서 향이나 부곡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라고 하는 곳은 수공업 혹은 광업 이런 거 하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금광산이 있어서 금을 캔다라고 하면은 금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철광산이 있어서 철을 캔다 하면은 철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질문. 종이를 만드는 소는 뭘까요? 아, 귀여워요. 종이소, 종소, 지소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자, 향과 부곡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소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특수행정구역은 군이나 현에서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향, 부곡, 소는 아무래도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일반 주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향, 부곡, 소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이 이제
속현에서 일어나고 이런 수준이었다라고 하시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맞다. 나 갑자기 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야기해 줄게요. 아까 말했던 야간 방과후는 5일만 합니다. 5일만 해요. 5일만.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하면은 일주일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딱 5일만 합니다. 5일만 하고 하루 할 때 2시간씩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달, 뭐고, 한 학기 내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딱 5일만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뿅. 다음. 거주지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을 받았느냐 나와 있습니다. 밑줄 안 치고 볼게요. 고려시대에 소속된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랐다. 아까 얘기했죠.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학교도 못 다녔고 심지어 내가 출세를 하고 싶어도 과거 시험을 아예 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차별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거주지에 따른 차별 정책은 점차 저항을 받았고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밑줄은 안 치고 볼게요. 고려 중기 이후에 농업의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들은 지역 간의 차별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배층의 스타일이 워낙 심해지자 살고 있었던 거주지를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봉기를 일으키거나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 결과 고려 후기에는 속현, 향, 부곡, 소 같은 거는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지방관을 최대한 많이 파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너무나도 슬프게도 고려시대에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됐다.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우리 오늘 했던 지방행정제도의 기억, 어려운 거 질문할 거 있어요? 이거 딱히 안 어렵죠? 안 어려워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선생님 여기 진도 안 나갔어요 라고 하는 데를 찾거든요. 지금 우리 38페이지에 해동천하란 무엇인가 이거 했어요? 38페이지에 해동천하란 무엇인가?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우리 신분제 다 했나? 문벌, 그거. 맞아요. 했고. 자, 그러면 우리 40이랑 41페이지 다 했겠네. 40이랑 41페이지. 네, 다 했고. 자, 그럼 우리 42페이지만 안 했다, 맞지? 42페이지. 42페이지에 묘청 할게요, 묘청. 잠깐만 기다려봐. 묘청. 얍, 얍, 얍. 묘청.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같이 멈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밑에 보니까 신채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채호. 신채호는 누구냐?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플러스 뭐 했던 사람이냐? 역사학자예요. 특히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를 해서 역사책 많이 썼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신채호가 쓴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정면샷을 보면 거의 약간 슈퍼마리오 느낌, 코스염이 엄청 인상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여튼 그런데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했었냐면은 어디 갔노? 그래. 일단 그거 나중에 신채호 나는 나중에 보여줄게. 그리고 신채호 교과서 148페이지에 있어. 148페이지. 신채호 얼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사람 내가 굳이 왜 얼굴까지 보여주냐면은 이 사람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얼굴만 보여준 다음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러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은 묘청이 패배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서경파가 패하고 개경파가 승리하였다라고 내용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개경파랑 서경파랑 서로 권력을 견제하면서 한번 네가 이겼다가 내가 이겼다가 네가 이겼다가 내가 이겼다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서경파가 몰락하게 되면서 개경파만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 혼자 권력을 누리다 보면은 이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자,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 플러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신앙을 토대로 풍수지리설을 토대로 했던 사람이고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자예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 중국에 대한 이제 4대 의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아, 우리나라 문화랑 묘청은 우리나라 문화, 김부식은 중국 문화야. 아, 우리나라 문화랑 중국의 문화가 싸웠는데 결국 중국 문화가 승리하여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 중국한테 무릎 꿇고 보수적 개혁을 싫어하며 속박적 중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로 대표되는 김부식이 아닌 승리하였더라면 우리나라 문화로 대표되는 묘청이 승리하였더라면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독립적이고 개혁적이고 되게 그렇게 변했을 텐데 안타깝다. 자, 신채호가 생각하기엔 그랬던 거인 거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식민지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교 교육이 강조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신채호 생각에는 김부식 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김부식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아, 최근에 있었던 한반도의 1000년 동안의 역사 중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가장 보수적이고 나쁜 쪽으로 결정지은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10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 이야기 나오면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으쌰 42페이지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얍. 자, 밑줄 치면서 볼게요. 인종은 척준경 등과 함께 이자겸을 난을 진압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왕의 권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왕권이 왜 약화되었나요? 이자겸한테 이제 이자겸이랑 싸우다 보니까 인종은 자고 있었는데 궁궐이 불타가지고 궁궐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이 납치돼가지고 이자겸 짐에 감금당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왕의 권위가 엄청나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력을 되찾은 인종 왕은 밑줄 칩니다. 외가 친척, 이자겸 같은 외가 친척들과 문벌 귀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묘청, 정지상 등의 서경 출신의 신진 세력을 등용하였다.
또 밑줄입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뭐라고 하였느냐? 황제 칭호를 사용하자, 연호를 사용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밑줄. 아까 전에는 황제 칭호 사용, 연호 사용 이거 두 개 합쳐서 칭제권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칭제권언.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하면은 뭐라고 필기하면 되느냐? 황제 칭호 1번, 연호 사용 2번, 금나라 정벌하자 3번, 서경천도 4번. 자, 이게 바로 묘청이 주장한 것들이었다. 자, 그런데 개경파의 반대로 인해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되게 되자 분노했던 묘청은 나라를 세웠다. 이때 나라 이름이 뭐냐? 국호는 대위, 연호는 천계였다. 아니 선생님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내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가끔 이게 또 시험에 나오더라고. 이 사건은 조선의 1000년 중에 제일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의 이름은 대위, 연호는 천계였다. 막 이러면서 나와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묘청이 드립 들어갑니다. 묘청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어. 나라를 잡아먹네. 와, 나라를 먹으려면 얼마나 위가 커야 되겠노. 맞지? 나라 이름 대위. 위가 크다. 자, 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어요. 몇 개 있었게? 1000개. 자, 그래서 우리는 대위, 천계 하면 이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였고 1년 만에 전부 다 진압되었다. 이제 서경파와 개경파의 권력 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오로지 누구만 권력을 누리느냐? 개경파만 권력을 독점하였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웃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자,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자기를 견제할 것이 없는 문벌귀족, 개경파 문벌귀족은 끊임없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무신정변 일어나는 거예요.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내가 뭔 이야기 할랬더라. 무신정변. 그 당시에 문벌귀족이 진짜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습니다. 약간 좀 양심 없었어요. 양심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자, 무신정변과 관련된 영상. 그 당시에 얼마나 무신과 군인들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무시했었는지에 대한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편집한 거거든요. A씨.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는 그냥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잘렸어요.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잘렸네. 오케이. 실패. 그럼 못 보여줌. 자,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권력이 부패하였느냐? 어느 정도로 권력이 부패하였느냐? 20대 문인이, 20대의 문인이, 20대의 문인이 60대의 장군의 얼굴에 침을 뱉고 60대 장군이 자랑스럽게 기르고 있었던 수염에다가 촛불로 불을 지르고 자 그리고 또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으며 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걸 발로 차서 밀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은 이런 거 무신들의 이런 억울함 그리고 무신들의 불만을 고려해주지도 전혀 않았으며 그래서 이 당시에 무신들은 자신의 불만들이 쌓였지만 불만을 해소할 수가 없었다. 왕은 잘못된 정치, 폭정을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할게요. 자, 뭐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학교 오면은 무신정변 관련 영상은. 자, 일단 본문 볼게요. 문벌지배 체제가 지속되면서 무신과 하급 군인에 대한 차별은 심해졌고 이로 인해 무신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마침내
정중부, 이의방 같은 모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바로 모신정변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모신들은 사실 힘센 사람, 잘 싸우는 사람, 약점을 노리고 잘 공격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린 사람이 권력을 계속 독차지합니다. 왕은 이 당시에 완전 허수아비예요. 왕이 무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바로 철퇴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항상 무신들은 누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누가 내 권력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세금을 빼앗는 데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었으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의 땅도 계속 빼앗아서 새로 국가 공무원에 진출한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만 제대로 된 대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정치 그지같이 했을 때 농민반란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농민반란 많이 일어났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신정변 시기예요. 무신들이 국가를 다스리던 시기. 자, 믿으십니다. 무신정권은 진짜 정치 더럽게 못했었는데 그나마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안정되었다. 최충원은 그냥 단순히 세금을 빼앗는,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를 잘 다스리는 거, 어떻게 하면 개혁 정치를 할 것인가에도 약간은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계속 믿으십니다. 최씨 무신정권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인 교정도감을 새로 설치하여 4대에 걸쳐 60여 년 권력을 유지하였다. 뿅. 밑줄 치고 교정도감. 자,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서문화성 플러스 중추원 플러스 교정도감 플러스 식목도감 플러스 도병마사 전부 다 합친 새로운 엄청 강한 권력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모든 권력을 전부 다 집중시킨 다음에 본인이 권력을 휘둘렀어요. 4명, 아들의 아들에 걸쳐서 6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였다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봐라, 힘과 권력, 군대, 힘 이런 걸로만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국가가 엉망이 되잖아. 결국 아들 총 4대에 걸쳐서만 유지되었다. 그 이후에 몰락하였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북한도 맨 처음에 김일성, 그 다음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이잖아. 얘들도 곧 망할 것이다. 4대에 걸쳐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어요. 자, 그런 루머 이런 거. 자, 그러하였다. 자,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 인사기구인 정방을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국가에서의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처리했던 겁니다. 뇌물 받고 누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집에서 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서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이제 무신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문신들도 어느 정도 행정 담당하는 걸로 활용하였다. 무신 장군들만 가지고는 국가를 다스릴 수 없겠구나. 내가 문신들을 적절히 활용해야지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씨 무신정권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치기구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1번 교정도감, 2번 정방, 3번 서방, 4번 식목도감. 이렇게 되면은 4번만 빼고 전부 다 고르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다음. 자, 또 보면은 밑에 정권의 권력을 장악한 무신들은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가며 대농장을 소유하였다. 농민들은 땅을 잃고 몰락하였으며 관리들한테 지급할 토지도 부족해졌다. 국가 재정은 점차 고갈되어 백성들의 조세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한편 심지어는 어떤 인간이 권력자가 되느냐, 심지어 어떤 새끼가 되었느냐, 천민, 노비 출신의 무신이 최고 권력자에 올라서 왕을 죽이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등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농민들은 과도한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반란을 일으켰고 천민들도
신분 상승운동. 야, 신분제 따위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당시에 노비 출신의 장군 이름이 이의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서 격투기 잘한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의종이 이의민을 엄청 이뻐했대요. 원래는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는데 사람 잘 죽이는 거 보고 와, 격투기 잘하겠네 라고 해서 관리 장군으로 높이 뽑아줬대요. 미친놈이죠, 의종도. 결국 의종은 이의민 손에 죽습니다. 이의민이 의종을 반으로 접어서 죽여요. 아니 선생님, 사람을 반으로 접는데 왜 죽나요? 앞으로 접은 게 아니라 뒤로 접었어요. 허리 꺾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자, 다음. 자, 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 중에서 노비가 일으켰던 반란 총 2개 있습니다. 여기 만적의 난. 만적은 최충헌의 노비였습니다. 최충헌의 노비. 자, 그리고 여기는 전주의 관노비, 국가소유 노비의 반란. 이렇게 일어났다. 어머나, 망이망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망이망소이라는 거 보고 여러분이 그냥 노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명악, 소. 일반 백정이죠. 소. 물건을 제작하고 있었던 향부곡소 중에서 소에서 일어났던 반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김사미와 효심의 난 있죠. 김사미와 효심의 난은 신라의 중요한 도시였던 경주와 울산에서 일어난 것. 즉, 고려는 싸웠다. 우리는 다시 신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신라 군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점심시간 자리 옮기지 않기.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거 다 했다. 요거 이 표에다가 별 곱하기 1000개 하세요. 별 곱하기 1000개.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